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날씨가 참 요상해요. 이건 뭐 오늘 아침도 영하였고, 봄은 왔는데 경칩도 왔는데 어쨌든 간 날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늘만 해도 일교차가 10도 정도 나거든요. 이럴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감기죠. 제 주변 친구도 또 감기에 걸려갖고 좀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던데, 이럴 때 항상 체온을 따뜻하게 하시고 물 많이 챙겨 드셔서 감기에 조심하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장 약이 병을 만든다, 이 책에 이제 5장 약 대신 면역력을 키우자라는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면역력이라는 게 모든 것을 100%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8%는 면역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몸의 요구에 충실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른 식생활, 깨끗한 환경, 적절한 수면과 휴식, 적당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 적정한 체중, 건전한 성생활, 금연, 적절한 음주, 약물 의존도 줄이기 등이 필요하다. 첨단 의학적 관리나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건강법을 실천하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거든요. 일반인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 자체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전문적인 얘기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 그 판단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은 쉽지만 사실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 전반에서 절제하는 자세는 치유의 힘을 기르는데 가장 밑거름이 된다. 이를테면 많이 먹거나 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욕심이 지나치면 치유력이 약화된다. 또한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리는 것도 병을 부른다. 몸도 정신을 지배하지만 정신도 몸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긍정적인 자세가 좋다고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136페이지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방보다 좋은 의학은 없다.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병은 거의 없을 만큼 평소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활을 점검하면 면역력을 지키고 강화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이겠죠. 사실은 뭐 열이 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몸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무시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세상의 자연식품 가운데 좋지 않은 식품은 없다. 저마다 특정 영양소가 있고 저마다 특별한 작용을 한다. 제철 자연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특별한 보양식이나 고가의 건강기능식보다 낫다는 말이다. 이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철 자연 음식을 골고루 먹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 딸기는 언제 먹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겨울에 딸기가 제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딸기는 4월, 5월 정도 나오죠. 5월이 제철인 거예요. 수박도 뭐 겨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박은 여름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제철에 나온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자체 개념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자, 5월이나 8월에 나오는 수박을 겨울에 길러내기 위해서 과연 이게 자연의 섭리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던 영양소들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식이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덜 먹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쉽지 않아요. 소식이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1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자연식품 속에서 몸에 좋다는
특정 성분만을 뽑아낸 건강식품을 즐겨 먹는다. 이런 식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생명력이 살아있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겠죠. 특정 성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거든요, 사실은. 자, 뭐 하루에 녹차를 8잔 이상 먹으면 녹차 안에 있는 카테킨이 항암 성분을 일으켜서 암을 뭐 많이 줄인다라고 하죠. 그러면 녹차에는 카테킨만 있냐고요. 카테킨 성분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녹차에는 그러면 카테킨이란 성분만 존재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41페이지에 식품의 영양소와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리 과정의 안정성이다. 그러기 위해 안전한 조리기구와 식기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접시들 있는데 그 진짜 그 안타깝거든요. 영국에서는 일회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그걸 다 사갖고 가거든요. 가장 안전한 식기는 스테인레스 식기, 일반 유리 그릇, 천연 유약을 바른 옹기나 도기 등이다.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물은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좋은 물을 찾아서 마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4페이지에 오늘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은 대략 10만여 종이고 매년 1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우리 들어오는 거죠. 공기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경피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뭐 비록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 낯선 물질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예. 뭐 다이옥신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뭐 실천 사항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거고. 149페이지에 자연의 순리 따르기,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 떨어지면 자야 되고요. 해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가 떨어져도 안 자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동원해 편리하고 쾌적한 테크노피아를 건설해도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자연의 순리를 역행해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반자연적인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치유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 주무시는 분들, 이제 그건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천을 하는 거죠. 하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직업을 바꿔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프면서 오래 살 수는 없거든요. 153페이지에 이제 또 이제 충분한 잠과 휴식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인들이 이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적절한 수면.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수면을 취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성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자갖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꼭 지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하루 8시간 전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에 따라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면 시간을 정해 충분히 잠을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이거 뭐 아는 얘기지만 이게 뭐 업무상 뭐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그다음에 몸을 움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사용하면 열이 발생해 신진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높인다. 알죠?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이제 안 움직이는 게 이제 가장 큰 흠이겠죠. 그게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독특한 걸 얘기하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코털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필터를 해주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로 말을 하면 풀이 필터인 거죠. 큰 거를 걸러주는 게 코털이거든요. 그러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걸러지지 않고 먼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사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배변 문제가 나오는데 161페이지에 배변은 시원히 목욕은 적절이라는 얘기가 이제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배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화장은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우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먹는 게 중요할까요? 싸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싸는 게 중요합니다. 쾌변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용변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 체내에 쌓이게 되면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숙변으로 인해 체내 독소와 유해 가스가 생기면 장내 유익한 생물을 죽이고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관이 탄력을 잃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각 장부나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숙변의 독소를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치유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배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정상적인 배변은 그러면 몇 번일까요? 가끔 TV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하시죠.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규칙적으로 보면 그건 변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짧게는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을 먹습니다. 그럼 어제 아침 먹은 건 오늘 아침 나가야 돼요. 그럼 점심 먹은 건 오늘 점심에 나가야 되고 어제 저녁 먹은 건 오늘 저녁 먹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끼니 수만큼 배변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워낙 소량을 드시기 때문에 그게 모아져서 한 번 정도 나간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뭐 2, 3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신생아들이 2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고 3일에 한 번씩 똥 눈다고 하면 그게 정상일까요? 엄마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 손가락으로 파내기도 하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끼 드시면 3번 배변을 하시는 게 건강한 겁니다. 또 165페이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도 정신을 지배하지만 정신도 육체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은 이제 집에서 하는 질병 대처법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수분 공급과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BS에서 했던 얘기들, 그 독일 같은 데서는 자기 환자보다도 어떻게 감기 환자한테 이런 항생제를 처방을 했냐고 한탄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또 이제 위장병에서는 식사는 천천히 배는 따뜻히 하게 되면 위장병은 사라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고요. 각종 통증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대개 혈액순환 장애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서서히 움직여 혈류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혈액순환 장애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환 문제를 하지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산소 부족이에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 결국 혈액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를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각종 통증에는 이제 두통도 있고 어깨 결림도 있고 무릎 통증도 있고 요통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또 아토피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의식주 전반의 유해 물질 피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면역계를 조금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하여간 되게 슬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를 해소해라. 하고 싶죠, 사실은 체중 조절을. 근데 하도 맛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쉬운 얘기만은 아니죠. 또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하여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현대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귀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심장병은 느긋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거죠. 자, 돌연사를 부추기는 심장 이상의 80에서 90%는 관상동맥 질환이다. 관상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산소를 싣고 들어가는 그 혈관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협심증이 생기는 거고, 협심증이 생기면 이제 심근경색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심부전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다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심장이 쓰게 되는 거죠. 또 당뇨병은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 혈당 상수치가 적은 식이요법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얘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당뇨병이 무서운 것도 당뇨병 자체인 것이 아니고 합병증이죠. 뭐 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썩어간다든지 또 뭐 그런 발가락을 절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식이섬유들을 많이 먹는 게 좋죠.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간장병. 간은 왜 뭐 하는 기관이라 했어요? 해독 기관이죠. 가장 먼저 해독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간에 부담 주는 유해 독소를 피하는 것이 간장병을 좀 해결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최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다시 전신으로 공급해지는 일을 비롯해서 대사작용, 해독작용, 조혈작용, 담즙 분비작용, 방어작용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효소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간은 굉장히 위험하고 간은 특히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표피 있는데 간에 표피 있는 데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안은 다 썩어 들어가도 사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 관련된 게 발견되면 항상 말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많은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이제 간장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신장병은 사실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환경적인 그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콩팥에서 계속 걸러내다 보니까 이제 신장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분 조절과 이제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장은 소금도 사실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저염 저수를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신장은 혈액을 지속적으로 여과하고 여과된 혈액을 재흡수하며 염분과 수분량을 조절해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신체의 산, 알칼리 평형을 유지하며 호르몬을 분비해 내분비 기능과 조혈 작용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해독도 하는 거고요. 신장질환의 증상은 대체로 몸이 붓고 나른하거나 쉽게 피로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색깔이 변하고 머리가 무겁고 식욕이 부진하거나 구역질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요통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요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중풍 걸리는 거,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이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암에 대한 거는 공포감에서 벗어나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암은 사실 암 세포 때문에 죽는 일은 거짓없습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은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거고 7장이 이제 똑똑한 환자가 되자. 이건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똑똑한 환자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병은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몸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대개 의학을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전문가만의 아주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무조건 의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큼 무책임한 행동은 없다. 각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스로 전문가가 되자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좋은 병원도 찾아야 가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좋은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또 좋은 의사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는 이제 좋은 병원 이렇게 찾자, 또 좋은 의사 이렇게 찾자라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자세를 보자, 뭐 이런 것들. 또 좋은 약국도 이렇게 찾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현명하게 병원 진료를 받자. 너무 병원을 터부시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수술을 결정할 때, 입원을 권유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 치료보다 중요한 생활 치료.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약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또 다양한 대체 요법의 현명한 활용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특효 유행 건강법에 현혹되지 말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뭐 사실 뭐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좋다고 하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료 소비 운동의 첫걸음은 약해와 의료 피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의료 대안 운동으로 환자가 주인은 의료 생협들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어떤 불치병도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약을 줄여 나간다고 한다면 뭐 필요할 땐 약을 쓰셔야죠. 근데 약을 줄여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